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빅테크를 향한 매도세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러셀 지수가 또 1% 이상 올라가는 등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한 종목들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GDP 같은 경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AI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선 그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어제장의 국내 변동은 굉장히 뼈아프기도 했습니다. 어제 내용들 정리하면서 밤사이 들려온 소식들까지 살펴보시죠. 어제장 하락의 요인들 한번 시장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취합해 봤습니다. 빅테크와 AI에 대한 의심이 생겼죠. 빅테크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AI 활용한 수익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 정도로 돈을 쏟아부으면 수익성이 나올 것인가, 그 시점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됐습니다. 거기다가 엔화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엔 약세 구간에서 엔숏, 빅테크 롱 포지션을 갖고 있던 이들이 엔숏을 청산하고 빅테크 차익 실현의 움직임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상승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이나 그 기대 이상의 모멘텀을 줘야지만 반응하는 장이 됐다.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어제 외국인의 매도도 현선물 꽤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정신고를 다시 해라라는 이슈. 이것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신뢰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NLT투자증권의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외국인의 매도가 IT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두산그룹주로도 꽤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두산의 11%, 두산로봇 8% 급락이 나타났죠. 거기에 국내 GDP도 성장률이 QOQ 기준 역성장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제장 시장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미국도 국내에도 꽤 좋은 흐름이 있긴 했었죠. 특정 종목군들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었고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높아지던 찰나 정치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부상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시장이 출렁임을 보였다가 다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 반등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시장에서 말하는 시장의 컨센 대비 하회하는 실적들,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하락을 나타내는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은 반전입니다. 강력한 모멘텀 혹은 강력한 실적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굵직한 빅테크 실적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에서도 실적들은 계속 쏟아질 겁니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전체적인 시장의 개선을 나타내려면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급락도 잦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필요한 반전과 강한 모멘텀이 뭐가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자, 어제 시장입니다. 대만은 태풍으로 인한 휴장 2거래 연속 지속했고요. 일본 많이 빠졌습니다. 3.3%, 홍콩도 1.7% 하락이었죠. 우리 코스피도 1.7%, 코스닥은 2% 떨어졌습니다. 양시장 하락 종목 개수 더해보시면 2,000개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했던 어제인 거죠. 코스피 쪽은 SK하이닉스 급락이 뼈아팠고요. 2차 전지 소폭 반등했던 건 나름 반가웠습니다. 코스닥은 결국 800선을 이탈한 797로 거래가 됐고요. 반도체 소부장의 급락,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하락, 반도체 소부장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빅테크의 쇼크로 인해서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출회됐습니다. 코스피 쪽으로만 1.6조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목요일 위클리 영향도 일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찌됐건 외국인들도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익 실현이라는 것은 이익을 실현할 만큼 최근에 올랐던 것을 파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꽤 많이 오른쪽의 종목들이 어제 굉장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8%, 알테오젠 9%, 그리고 실리콘2 9% 하락이었고요. 삼양식품 마찬가지입니다. 9% 급락, 현대로템, HD현대엘렉 8%대 하락, LS엘렉트릭은 무려 17%나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실적 내놨는데 분기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7% 급락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어제는 SK하이닉스도 그랬고 LX일렉도 그랬고 호실적보다는 차익 실현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 대장의 부담이 있네요. 기대 그 이상을 내줘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강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SK하이닉스 실적이 곧 나올 것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 그런데 기대가 높아서 기대와 싸움을 해야 되고 미국의 반도체가 하락한 것과도 연동이 될 여지가 있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살피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 때 나왔고 속보로 전달해 드렸었죠. 5조 4천억 원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은 5조 2천억 원대였는데 어찌됐건 컨센을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일각의 시장 전망은 6조에서 7조까지 내다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스럽게 작용이 된 듯합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7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SK하이닉스로만 7,100억 원을 팔았다는 건 상당한 규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실적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나쁜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 라인이 계속해서 잘 판매되고 있고 환율도 우호적인 상황이었죠. 흑자 전환이었으며 영업이익률이 1분기 23% 대비 33%로 크게 늘었습니다. 5세대 HBM3 8단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고 6세대 HBM4도 내년 하반기 12단부터 출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내년 HBM 실적 올해 2배 성장한다라는 긍정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올해 차트인데요.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고점 대비 지금 2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위에 있는 선이 바로 추세선으로 불리는 60일선입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60일선을 지금 이탈한 상황이고요. 121선 바로 직전까지 가 있죠.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121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의 부담에 대해서 들여다봤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되죠. 방어 전략을 짜야 될지 아니면 공격적인 전략을 짜야 될지요. 펀더멘털이 훼손됐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펀더멘털 자체는 기업들의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훼손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기엔 플러스 상승 부담이 들어가겠죠. 앞서간 시장의 기대 심리를 좀 되돌리는 과정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고요.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한 여진이 지속되겠으나 어느 정도 시장과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해소됐다. 매물 소화의 정점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급격한 변동성과 여진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면 충분히 방어적인 전략을 짜야 되겠죠. 방어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공격적인 전략을 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과열이 해소됐고 반등한다에 이제 무게를 두실 겁니다.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연고점 대비 13%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투매성 매도와 신용 매물까지 등장했죠. 여기서 만약 추가 하락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신용 매물의 지속적인 움직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어나 회복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도 고가를 노리는 종목들보다는 밑에서 고개를 드는 테마의 대장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시각이냐에 따라서 종목 전략은 너무나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죠. 어제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보면서 화무11홍, 화무11청, 열을 붉은 것도 없고 열을 푸른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8% 빠졌죠.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고요.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3% 올랐습니다. 1년 상승률로 보신다면 하이닉스는 34% 올랐고요. LG엔솔은 22% 빠진 상황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피크아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하이닉스를 압박했고요. 이 밑에 IT 소부장도 같이 끌고 갔죠.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원익IPS 등등 하락이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낙폭 과대 혹은 실적 바닥 인식이 어제 일부 등장했습니다. 단발성으로 끝이 날지 어떨지 상황은 봐야 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대거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요. 삼성 SDI, 에코프로, 포스코인터, LNF, 포스코홀딩스, PNT 등이 강력한 초급등은 아닙니다만 사실 어제 시장의 저 정도 상승률이면 급등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나름 잘 버티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빨간 선이 SK하이닉스이고요. 여기 파란 선이 LG엔솔인데 이렇게 크로스되는 흐름이 어제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장 속 나름 선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인 섹터, 소외된 섹터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좀 접근하기 부담이 없는 쪽이 무엇일까를 시장은 고민한 듯합니다. 어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국내 대표적인 소외단의 종목들이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2차 전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는 모두 금리에 영향을 좀 받는 섹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Q10 사태 반사 이익 기대감이 어제 작용하면서 더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NC는 TL 공개 테스트가 어제 있었는데 나름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 뭐 이런 평도 들려오네요. 어제 NC소프트 2.5% 상승이었고요. 18만 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크로스된 어제의 흐름이 앞으로의 시세를 반영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잠시 후에 웅이 삼촌 모시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트릿 컨센. 그러니까 증권사가 영업이익 추정을 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익 추정에 맞춘 컨센이 아니라 스트릿 컨센 대비 어쩌다라면서 주가가 빠지고 오르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의 정체는 도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치와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어제 컨센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으나 스트릿 컨센 7조 대비는 부진했다. 이런 논리 속에 급락 흐름이 있었고요. 하나엔진도 컨센 대비 상회하는 186억이었으나 스트릿 컨센이 200억, 240억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하나엔진 차트 보시면 드라마틱합니다. 14%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장중에 13% 정도 올라가는 모습까지 봤었으니까 고점 대비 저점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변동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보시죠. 어제 컨센 900억 대비해서 높은 1000억 원대가 발표가 됐는데 스트릿 컨센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LS 일렉의 스트릿 컨센은 HD 현대 일렉만큼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못 미쳤다. 아쉽다. 시장의 예상을 너무 소폭 상회했다. 이런 평가 속에 어제 17% 급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면 정말 시장 종목 대응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런 스트릿 컨센이 생긴다라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뒀던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릿 컨센이 딱히 잡히지 않는다, 그런 실망감이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그동안 관심을 좀 못 받았던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섹터도 어제 실적 대거 쏟아냈죠.
여기 장중 흐름이 시세로 체크가 된 것이 장중에 발표가 된 기업들이고요. 시간 외에 시세를 넣어놓은 것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온 업체들입니다. HD 현대중공업 YOY 기준 185%, 현대미포 100% 이상, 한국조선해양 428% 이상.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장중에 그런데 일단 현대중공업은 1% 상승에 그쳤고요. 현대미포나 한국조선도 일단은 겨우 좀 덜 내리는데 그쳤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좋았었으니까요. 시장이 약할 때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던 조선주입니다. 잠시 휴식일지 아니면 좋은 실적에 반응에 더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이익을 좀 챙겨놓고 이제 이 시장에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삼성중공업도 시간외에서 좋은 실적 내놓고 시간외에는 강보 합종도 기록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증권사 보고서는 오늘 날짜 기준, 어제 오늘 날짜 기준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죠. 목표가입니다. 이 네 종목 모두 다 목표가 상향 보고서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죠. 자, 이쯤 이렇게 실적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 HD 현대를 사는 게 나은가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HD 현대도 이렇게 계열사들의 호실적 덕분에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때 86%인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현대차도 실적을 내놨는데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컨센을 1.4% 정도 상회하는데 그쳤고요. 내용을 뜯어보면 금융 부문은 호조였는데 자동차는 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내용, 시장이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만 일단 실적에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시간 외에서는 딱히 별다른 움직임 없었습니다. 0.8% 밀린 채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현대차가 속보로 올해 안에 인도 법인 IPO 한다라는 내용이 전달되기도 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예상보다 2분기 GDP 성장률이 괜찮았습니다. 경기 우려가 조금 완화됐어요. 그러면서 일단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장 초반에 보이기도 했는데요. PC 물가지수 분기 기준으로 발표가 됐고 이제 오늘 밤에는 6월 달 이제 PC 물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1분기 3.4%에서 2분기 2.6%로 물가도 좀 잡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성장 괜찮고 물가 잡히고 그러다 보니 국채금리는 소폭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가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죠. 러셀 2000이 강력하게 1%대 상승을 나타냈고요. 빅테크는 어제 그 급락 속에서도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12% 전일장 급락했었던 테슬라만 1% 정도 상승에 그쳤었죠. 자,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캐피탈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얼마 전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네요. 기업 투자들, 그러니까 AI 빅테크 투자가 합당하려면 AI 쪽 수익이 6천억 달러 이상은 나와야 한다라며 AI의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알파벳의 실적 이슈, 거기서 AI 지출 부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들이 AI 지출을 과거만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그 전 거래일 엔비디아를 하락시켰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밤사이 엔비디아가 7%까지 빠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서 조금 반박의 목소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때 과연 지출 없이 성장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냐, 기술 전환 시기에는 늘 초반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반박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죠. 그리고 때마침 일론 머스크가 XAI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버프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낙폭을 줄입니다. 장중에 2%까지 다시 상승 전환하는 흐름도 있었고요. 종가상으로는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변동이 나스닥의 변동으로 뭔가 반영된
된 듯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종목으로는 포드 어제 장 마감 이후 서프라이즈였다, 쇼크 쪽으로 라고 전달을 드렸었죠. 2008년 이후 최악의 날로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18%나 빠졌습니다. 일단 손실로 인해서 투매를 불러왔다라는 평이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눈에 띄었던 게 GLP-1 마법을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받아갑니다. GLP-1 약에 대해서 임상 3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상 임상 3상이면 시판허가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면서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밤사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는 땡큐 테슬라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죠. 일론 머스크 덕분에 XAI 투자 이슈 덕분에 엔비디아는 7% 급락이 아닌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반발 매수 유입, 전일 그 정도 빠졌으면 반발 매수라도 들어와야죠. 일단 하락을 멈췄다라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머스크의 XAI 투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알파벳은 3% 추가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오픈 AI가 이번에는 검색 쪽에서 서치 GPT 베타 출시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쪽에 타격이 조금 생겨난 거고요.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메타 등의 종목들 같이 밀려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외 특징주로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경기 침체 우려로 배당 재개가 어렵다라는 흐름을 보여주자 카니발도 같이 빠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 생각해 본다면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급등, 비만 당뇨에 대한 힘은 여전하다라는 것에서 그나마 시장이 흔들릴 때 비만 당뇨주 나름 굳건했는데 이쪽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전일장 변동을 딛고 지켜봐야겠고요. 로키드 마틴 실적이 얼마 전에 괜찮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날 장에 국내 장에 방위 산업을 좀 자극하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미국의 4대 방산업체 중 하나 레이시온이 괜찮은 실적으로 주가가 8% 정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방산 쪽을 영향 줄 수 있을지 봐야겠죠. 어제는 사실 차익 실현에 초점 맞추면서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방위산업 종목들도 국내에서 같이 밀렸는데 어떨지 지켜보시죠. 자, 뉴욕장이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좋은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나온 내용 간략하게 하나만 추려 넣어봤습니다. 악화되는 삼수경장, 이거는 저의 코멘트이고요. 실적, 수주, 스토리 이것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전력이라던가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잘 갔었다. 그래서 이 삼수겸장의 종목을 잘 찾아보고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어찌 보면 실적과 수주가 늘고 AI라는 탄탄한 스토리가 있었던 HBM 쪽도 삼수겸장의 대표 주자로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것의 스토리 부분이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삼성증권에서 마침 HBM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러티브가 소진돼서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보고 설레진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넣어 많은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넣어봤고요. 그러면 AI 스토리를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된다고 쳤을 때 다른 쪽으로 확산한다면 그 후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뭔가 디바이스의 변화가 있게 될 때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나서 그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폼팩터나 반도체 등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결국 처음에는 그것이 큰 생성형 AI 쪽이었다가 클라우드, 서버, 그 다음엔 PC, 그 다음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대중화 기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빅테크 업체가 선두를 하게 되는데 맨 앞단에 지금 오픈 AI가 챗 GPT로 문을 열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HBM 쪽이 힘을 바쳤었고 그 다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애플 등의 업체로부터 시작되는 온디바이스 AI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토록 오랫간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면 스마트폰 기판 MLCC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과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지켜보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연결고리입니다. SK하이닉스 단독 뉴스입니다. 자회사 솔리다임을 미국 상장 추진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ESSD 쪽이죠. 기업용 SS
USD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미국 상장 이슈 단독으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여기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친가상화폐 성향을 지닌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비트코인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폭스 비즈니스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이 준비자산이라는 것은 연준이 금과 외화를 보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걸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가상화폐 쪽을 자극할지 어떨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재건 이슈를 좀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젤렌스키 정권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크렘린궁의 대변인 목소리가 추가됐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SG가 상한가 가고 다산 네트워크스의 급등이 있었고요. 시간 외에서는 일부 재건주가 하락하기도 했죠. 자, 오늘 실적 이렇게 쏟아질 겁니다.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LIG넥스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이 나오고요. 이제 내일이네요. 파리올림픽 개막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오늘은 사실 시장만큼이나 더 많은 분들이 관심 두고 신경 쓰고 있는 이슈 잡아주신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에서도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TMF 사태라고도 하고 Q10 사태라고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들었는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많이 심각하다. 어제 더보기에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피해주부터 반사수혜에 기대되는 종목들까지요. 하지만 오늘은 이게 또 산업 전반적으로 얽혀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Q10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쪽에서도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는데 그게 벌써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 결제 중단부터 해서 이 환불 중단까지 피해 규모만 최소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굉장히 큰 사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21년에 있었던 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물건을 구매하는 쪽뿐만 아니라 셀러부터 해서 소비자 모두에게 엮여 있고요. 여행과 가전, 식품, 공연까지 여러 업종을 불문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가 계획을 많은 분들께서 세우셨을 텐데 또 특가 상품을 구매한 분들은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휴가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전도 최근에 티몬이나 위메프 쪽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프로모션들 진행이 됐었고 또 식품 같은 경우 요기요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일도 있었고요. 공연은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Q10그룹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만 2,300여 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죠. 티몬 쪽에서 1,800건, 위메프 470건, 그리고 인터파크 커머스까지 모두 다 피해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위메프 관련해서는 여행 상품 구매 고객들 좀 집중적으로 해서 어제 저녁 기준으로 1,400명 정도 환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창구가 없는 티몬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부터 환불 X라는 또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오면서 파장이 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대응할 것이다. 금감원 쪽에서도 이런 사태 재발 방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이슈가 좀 크게 시장에서는 작용을 했습니다.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일명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괜다. 이 말은 즉 신규 매출을 만들어서 기존의 상품에 대금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결국에는 발단이 된 거죠. 큐텐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국내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2022년부터 한국에 진출 선언하고 나서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인터파크까지 티메파크를 인수했습니다. 거기다가 AK몰을 인수하는 등 좀 빠르게 인수를 진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무리한 인수 합병을 하면서 유동성 부족이 초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Q익스프레스 미국의 나스닥 상장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목표했던 시점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죠. 이 Q익스프레스라고 하면 자회사인 물류 기업입니다. 미주와 유럽, 아시아 쪽 중심으로 해서 배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Q10에서 인수합병을 한 이유는
쿠팡 관련해서 또 제2의 쿠팡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2분기에 쿠팡의 거래액 지속 증가하고 멤버십 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MAU가 증가하는 추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얘기 드릴게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큐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4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완전 자본 잠식. 위메프 같은 경우 작년에 자본 총계 내보니까 마이너스 2,398억 원이고요. 티몬도 마찬가지로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감사 보고서 미제출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셀러런이라고 하면 많은 셀러들 유통업계에서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입점 업체들 대금 지연이 지급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고요. 이런 많은 현금들을 대금을 이렇게 지금 앞서 봤던 인수하는 데 다 썼기 때문입니다. 큐텐 그룹은 지금 연쇄 부도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꿈꿨던 건 제2의 쿠팡입니다. 쿠팡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상장을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당시에 적자가 4조 원대 정도였는데 그래도 기업 가치를 꽤나 인정을 받았고요. IPO 통해서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수혈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었죠. 하지만 큐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요. 이전에 상장을 좀 추진했던 쪽이죠. 이쪽도 아직까지 상장이 좀 요원해 보입니다. 로켓 와우 멤버십 가입자 추이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메프와 티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고꾸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저히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부지리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했지만 일단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시장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좀 재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쪽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큐텐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온라인 시장 내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합산 점유율은 4% 미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파산까지 가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는 쿠팡이 받게 될 것이고 소비자 신뢰도가 오히려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사 추정치 기준으로 온라인 시장 내에서 쿠팡의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쿠팡은 지난 4월에 신규 고객에 대해서 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서 8월에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도 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소비자의 이탈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큐텐이 쏘아 올린 공이 꽤나 큽니다.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국내 10위권에 드는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커머스 업종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앞서 봤던 티메파크 연 거래액이 7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고스란히 경쟁 오픈 마켓 쪽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유통사의 직접적인 실적 개선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유통 섹터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한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현금보다는 이마트와 GS 리테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은 데다가 매크로 변수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최근에 주가 하방 경직성이 높아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탈자들은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이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7월 24일 정규장에서 예스24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어제 장에서는 네이버가 최대 수혜주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에서 국내 최대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40% 정도 기록하는 만큼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2조 원 이상의 GMV가 유입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시장 점유율도 뺏어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신규 이용자가 들어오면서 시장 점유율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더라고요. 최근에 네이버 주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 타고 있었는데 이 이슈가 어제 주가 상승에 더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플레이디가 또 네이버의 광고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으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대장주 역할을 했거든요. 28%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었고 예스24부터 해서 나머지 미디어 광고 쪽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카페24와 동방은 좀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EM넷부터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시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여행이나 전자결제주들은 피해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셀러들이 상품 판매 중단하고 여행사에서는 내용 증명 발송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에서 이렇게 여행사들이 그 전날에 이어서 또 많이 내려갔습니다.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이렇게 많이 내렸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쿠팡이지만 실패하면 뭐지라고 하죠. 이 Q10 사태 관련한 섹터 전략과 종목 대응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큽니다. 섹터 관련해서 보유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커의 더보기는 품절주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런 쪽이 또 주목을 받더라고요. 최근에 시세 꾸준히 났나 체크해보니까 어제 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어서 소액의 거래 대금 변화에도 시세가 급변동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양지사부터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까지 장중에 이제 오름폭 많이 줄인 채 마감되긴 했지만 한 번은 주목할 필요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크고 작은 뉴스들 놓치지 않고 려고 많이 고민하고 둘이 이제 고심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전략까지 얻어보도록 하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도 이런 장은 힘들게 느껴지세요? 저희만 그래요? 네, 많이 힘듭니다. 네, 많이 힘드네요. 그렇죠.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막 고민이 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포트의 결과를 안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자책하실 것 같은 그런 네. 장인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보통 이렇게 흔들릴 때도 빅테크에서 무언가 받쳐주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좀 부재한 느낌이고 AI 쪽에 흔들림이 일시적인 것인지 그냥 상승 부담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바뀌는 건지 고민되는 시점이에요. 시장에서 계속 불거져 나온 부분이기는 한데 AI 관련해서 투자는 지속되는데 결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맞춰서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있지만 알파벳의 컨퍼런스 콜에서 Q&A로 다뤄진 부분이 이제 지금의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캐펙스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아닌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과잉 투자를 놓고 뭐 투자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과잉 공급이 되는 시기 같은 경우가 멘트가 이게 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2025년이라 언급을 하다 보니 좀 여기에서 조정이 나타난 면이 있고요. 거기 더해져서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빅테크의 조정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거는 빅테크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빅테크 조정을 안고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과로는 한 9% 하락을 했죠. 이게 정상 시장은 아닙니다. 네, 9% 정도 하락할 건 아닌데, 그 하락할 건 아닌데 그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결론을 내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요. 그 조정 같은 경우는 왜 발생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자본 시장, 이 흐름이 환과 그다음에 미국의 변동성 지표, 파생 시장이죠. 이 부분인데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네. 변동성이 슈퍼 N 저에서 방향을 바꾼 상황이고 30일에서 31일 같은 경우 일본은행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은 N에 대한 방향 같은 경우는 그때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깝게 마감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가 장중에 마이너스를 띄다가
약간 플러스 마감했죠. 한 3% 정도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이 변동성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그때 같은 경우는 빅테크 쪽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70%는 온 것으로 보여요. 네. 마지막 30%의 피날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에서 범용 반도체의 실적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은 과거와는 달라진 이 반도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부분을 놓고는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AI 쪽에서 이 피날레 시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킬러 제품이 나오고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끝은 아닌데 만약에 작년에 그 사이클이 시작될 때 반도체 비중을 10을 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 하락을 통한 매수 같은 경우는 한 비중 4 정도, 예, 그 정도를 가지고 좀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톤을 낮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다만 어느 정도 사이클 상에 우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락시 매수 대응할 때 비중보다는 반 정도는 낮춰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죠. SK 하이닉스 보유자라면 지금 이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단가가 위쯤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가격은 정해놓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 조정은 정상적이지 않고 변동성을 안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때 매수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은 나온 케이스가 네. 100% 중에 5%예요. 95%의 확률을 놓고는 30%의 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30%를 SK 하이닉스에 대입을 해보면 17만 5천 원 정도 돼요. 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조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격은 95% 확률로 깨지 않고 빅테크 같은 경우의 사이클은 아직 피크는 아니다라는 점을 안고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 나올 때는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저희가 화무 11호, 화무 11청 얘기를 했는데 어제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LG엔솔과 SK하이닉스의 크로스 현상이 있었어요. 이들의 의미를 좀 두고 2차 전지 반등의 의미를 둬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2차 전지 반등도 배터리 셀, 그다음에 셀 같은 경우를 먼저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셀 위주로. 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계속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가지고 와 보면 우선은 소재업체 쪽의 구조조정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쪽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거기 더해져서 수요의 회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HBM이 출현해서 여기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처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가 되든 아니면은 프리미엄 차가 나오든 아니면 완전 저가 모델이 나오든 네, 가성비가 있는 쪽이 나오든 그거를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은 저는 가능하다는 시각이고요. 네. 다만 포트폴리오에서 이거를 매수해서 시간을 투여해서 들고 가기엔 확인해야 될 지표 같은 경우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해 뜨거웠었던 2차 전지 쪽에서 AI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넘어왔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또 AI 반도체 쪽이 이 정도 흔들리면 다시금 2차 전지가 그걸 받아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서 계속 2차 전지 쪽을 함께 주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악재성 뉴스는 다 나온 것 같은 공감대는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요를 끌어줄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는 긍정의 시각을 두되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위메프 팀은 이 Q10 사태 살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싶을 만큼 일파만파 상황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 뉴스와 일부 종목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영향받는 항공이나 혹은 또 반사이익 받는 쪽까지 같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세팅해야 됩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부분보다 규모가 클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확장이 안 되길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수혜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걸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피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랫폼 관련된 뭐 기업들, 그 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항공이라든지 여행주들 같은 경우가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가들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항공이라든지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엔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처음에 얘기 드린 거를 발상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엔화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과 항공주들 같은 경우 저가 항공 쪽에 우선은 국한을 해서 보면 일본의 관광객이 이 엔화의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어떠한 구조조정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더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주들 쪽에서는 항공이라든지 여행 쪽을 예의주시하는 거고요.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네이버가 가장 명확합니다. 네. 네이버 지금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 시기 시장에 관심 전혀 못 받았던 소외 거기에 이 이슈 반사이익하면 네이버 지금 손쉽게 손 뻗을 수 있겠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권해보십니까? 아닙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할 수 있다는 트레이딩 생각이고요. 정도요. 네. 이게 과거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주도주의 지위를 갖고 갈 때 시기는 매출에 대한 성장이 분기로 20%, 30% 이런 식으로 성장에 대한 형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한 주가가 꺾일 때는 매출 성장은 나오는데 그만큼의 이익 개런티가 안 나오는 상황 그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PBR 한 배까지 밀려 있어요, 지금. 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 메리트는 있고요. 아주 편하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스타일이 가격 지표 확인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오시니까 정말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이렇게 한없이 부족해지네요. 조선주요. 어제 7월 25일이라고 쓰고 조선주 실적데이라고 본다라고 하려 했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이 더 관심을 뺏어왔습니다. 급락이든 뭐든요. 근데 조선주들 실적이 뚜껑 열어보니 다 괜찮았어요. 네네. 장중에 HT 현대 쪽도 그랬고 삼중도 시간에서 그랬고요. 어떻게 볼까요? 성과나 수주 모두 바뀐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과도 여전히 여기에서 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수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 놀리는 도크가 꽉 차서 여기에 수주를 받을 수 있냐 그 생각인데 이 연도에마다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요. 수주 같은 경우도 양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보다는 시계열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이사님의 조선주 탑픽은 뭔가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주가를 보시면 박스권 흐름일 거예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스권 하단부에 관심 가진 하나오션과 조선섹터, 탑픽은 삼성중공업, 그 외 조선주도 일단은 보유 가능하다, 보유자라면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보시는 탑픽 부분의 종목은 한국형 GLP-1 비만약 주목할 때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급등도 이 종목 선정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대부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영향이 있었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시장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미국의 이벤트 따라서 우리나라 이벤트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경구용 비만약의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한 건 아니고요. 모멘텀을 안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서 무조건 들고 간다 그런 관점보다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만 1,000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GLP-1 기전의 바탕 이게 중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장 안에서 경구용 같은 경우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D&D 파마텍 목표가 4만 원, 손절 라인 3만 1,000원 살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시장 질문 너무 많이 드려서 종목 얘기를 좀 짧게 하게 됐습니다. 이성홍 이사님과 다양한 이야기 풀어봤네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